전남 완도에서 발견된 조윤아 양 일가족의 차량이 인양됐습니다. 차량에서는 실종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탑승자 3명이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조양 부모가 포털 사이트에서 수면제와 루나코인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한규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의 차량이 어제 오후에 발견이 됐고요. 오전에 인양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오후 12시 20분쯤 인양을 했고 오후 1시 20분에 시신 3구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브리핑을 통해서 보면은 신원 확인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당초 처음에 이제 차량의 라디에이터가 발견이 됐었고 예. 그 인근에서 수심 10m 부근에서 이제 뒤집힌 채로 아우디 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 스틴팅, 흔히 이제 썬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틴팅이 예. 너무 짙어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인양한 후에 안에 사람 3명의 시신이 있다는 걸 일단은 확인하고 발견을 했고요. 운전석에는 성인 남성이 안전벨트를 맨 채로 있었고 예. 뒷좌석에는 성인 여성과 아이 시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는 매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는 기어 변속이 파킹 단계로 있었기 때문에 이 3사람이 가족이었고 함께 탑승했었다는 걸 쉽게 유추할 수가 있었고 지금 발견 당시에 옷차림이 마지막으로 발견됐었던 CCTV의 옷차림과 슬리퍼 차림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양 가족과 일치하다라고 현재까지는 볼 수 있고 조금 더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씨는 이 사업 실패로 경제난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 결과도 나왔었는데 총 빚이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색 기록을 보면은 수면제 그리고 가상화폐를 검색한 기록도 정황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이 세 가족이 머물던 집, 그 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제 뭐 카드빚 독촉 문구라든가 이런 독촉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집에 있었던 그 월세도 이제 연체됐다는 또 주변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장이죠. 가장 돌아가신 가장께서는 주변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호소했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확인되지는 않는데요.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뭐 실제로 이분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지 이 부분은 더 아마 수사를 진행할 텐데요. 이제 이것도 검색한 걸로 미루어서 혹시 이제 뭐 투자 뭐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록한 루나 코인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근데 루나 코인이 대폭락 사태를 빚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 사태 아닙니까? 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증시 시장이 좋지 않았고 가상화폐 시장도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안정했었던 코인부터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루나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폼 랩스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디지털 자산의 루나 유통량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US 1달러에 이제 묶어두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동 과정이 붕괴가 되면서 집단 폭락 사태를 맞이하게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우리나라 1위였던 업비트와 5위였던 고팍스에서 서비스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였기 때문에 더 많은 신뢰와 더 많은 이제 홍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폭락 사태를 이기지 못했었고 만약에 조양의 부모가 이 루나 코인을 실제로 소지를 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충분히 유통할 수 있는 화폐를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빚을 내서 매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경제적으로 버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색 시점도 좀 짚어보면요. 수면제 가상화폐 검색한 시점이 조양이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한 그 이전이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조심스럽지만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에서 이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이것은 이제 부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되거든요. 근데 뭐 수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색한 걸로 미루어 봐서 그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데 뭐 아직까지는 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작년 하반기까지는 이 가정이 다들 그 부부가 다들 이 경제 활동도 했었고 뭐 어느 정도 빚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빚 정도는 우리나라 이제 모든 어떤 평범한 시민들도 질 수 있는 빚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을 접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경찰이 추가로 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이 가족들에서 사인 규명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경찰 조사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이제 가족이 학교에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종적을 감추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또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됐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수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학생이 학교를 등교하다가 무단 결석을 3일 이상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학생이 있는 가정으로 방문하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은 평상시 등교 때의 규정인 것이고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떠나기 때문에 이 3일 이상을 충분히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상 수업 일수 190일에 약 20%, 약 38일 정도까지 체험학습을 쓸 수가 있고 예. 이 조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역시 38일 최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38일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학교 측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38일 동안의 체험학습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겠지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 결석과 같이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학생이나 학교 측에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험학습을 잘 하고 있다라는 활동 사인 같은 것을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험학습이 아예 사라지면 안 되겠지만 예. 체험학습 기간 중에서도 학교와 학생이 서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굳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가장 가깝게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또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 어떤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네. 이 가족들이 이제 무사하게 전부 다 기원을 했고 오늘 이제 차량이 발견돼서 이제 세 가족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정말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속상했는데 네. 사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어떤 이게 한 가인의 개적 문제, 가족 경제적 문제 내지는 뭐 체험학습 문제 뭐 이런 부분을 당연히 짚고 개선을 해야겠죠. 아까 평론가님 말씀도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네. 체험학습 과정에서도 뭐 소통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가족들이 부모가 이제 선생님한테 뭐 한 3, 4일에 한 번씩, 뭐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뭐 사진이라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체험학습하고 있습니다. 아주 알려주면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런 보도가 종종 나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는 근본적으로 좀 너무 속상한 게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상황이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이런 상황 자체가 항상 보면은 이제 미성년자 내지는 아이들이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손잡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시각이 사실은 아이는 본인이 선택한 물론 결과 나오겠지만 아는 결과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든가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고 또 무사히 발견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부검 차량 감식을 통해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 사인 등이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양 이후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이게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은 가능하죠. 뭐 수면제라든가 이런 검색 기록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부검을 통해서 내지는 뭐 이분의 어떤 뭐 통장 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포털 포렌식을 해서라도 어떤 경위로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조사 결과 극단적 선택이다 또는 아니면은 뭐 사고의 어떤 내지는 왜냐면 운전 과실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희박하긴 하지만 뭐 외부의 어떤 범죄의 소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제 수사를 통해서 부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 이해람 중사 사건 특검팀의 수사 상황 짚어볼 텐데요. 어제 특검팀이 수사 돌입을 이후로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수사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안미영 특검이 출범을 했고요. 지금 6월 28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요. 총 4군데를 먼저 압수수색했습니다. 충남 계룡의 공군 본부, 그리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었던 제20 전투비행단, 그리고 네. 제15 특고 특수임무비행단, 그리고 공군 수사단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이건 6월 5일 출범 후 23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7시께 일부가 마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부 마쳤지만 그동안 이제 확보한 자료라든지 쌓여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에서 제출된 자료가 무려 5만여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 5만여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또 유가족을 또 면담하고 또 성추행 신고 동안 신고하고 나서 약 81일 동안 이해람 중사를 2차 가해를 했다든지 방치했었던 여러 사람들 다시 소환해서 불러야 됩니다. 네. 그중에 한 사람 또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증거를 들을 수 없는 또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군 내에서 은폐 시도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은폐하거나 또는 무마하려고 했거나 또는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예.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유조 측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대에서 이 피해자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네, 사실은 그 2차 가해라든가 수사 은폐 사실 이것을 이제 형사 처벌 용어로 바꾸면은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 조직적으로 이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이해랑 중사에 대해서 뭐 허위 사실로 네. 명예훼손했다든가 모욕을 줬다든가 내지는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은폐, 축소를 지시한 어떤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특검팀이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성폭력을 가한 이 모 중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군 내부에서 이런 것이 매번 반복적으로 내지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사실 수사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비단 그 수사 결과를 특검팀이 이제 그 공표하게 되면은 그것이 누군가는 이제 또다시 형사처벌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직위의 뭐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징계를 해서 사실은 너무나도 이거는 약 1년 전에 한 작년 5월 네. 터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저도 굉장히 공부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번 특검팀이 그 철저히 조사를 해서 뭐 처벌될 건 처벌하고 뭐 징계 대상일 사이까지도 그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특검팀이 강제 수사에 진입을 했고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만들면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다 있습니다. 이해람 중사가 사실은 이제 3월에 이 성추행과 관련된 신고를 이미 했고 이제 5월 말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이 시간 동안 81일 동안 충분히 이해람 중사 같은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나의 부당함을 알리고 내가 피해를 봤던 부분을 알렸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군대 내에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부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나 상급자가 자신의 진급이 제한된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군대 내 문제는 군대 내에서만 해결하면 된다. 바깥에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해람 중사 사건만 특검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 같은 해에 이제 또 곽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창살이 뜯긴 채로 그 전날에 27차례 정도 상사가 전화했었고 창살을 뜯고 상사가 들어가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군대 내에서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예. 창살이 뜯겼다는 건 무언가가 다급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사의 집에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충분히 소환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빨리 뿌리 뽑았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선가는 또 한 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에 대해서 진급을 제한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일단은 수사를 빨리 해서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를 빨리 처벌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이런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본 이후에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부대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정착이 되어야만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미 처벌 규정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특검팀은 심리부검 작업에 착수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심리부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아마 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겁니다. 부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익히 알듯이 전부 의사들이 이제 어떤 뭐 변사체라든가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의학적으로 사인을 규명하는 건데요. 심리부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주로 이제 한 대상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고인의 어떤 뭐 일기장이라든가 아니면 메모한 거 수첩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인이 주변에 뭐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지인한테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여기 내지는 군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서 토로하거나 뭐 하소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고인이 사망하기까지의 경위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가수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심리 부검을 통하게 되면은 이해남 중사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위가 다 백일하게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사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 소식도 하나 짚어볼 텐데요. 론스타 사건으로 알려진 국제투자분쟁 절차가 10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론스타 사건에 대해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위기 직후까지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이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4천억 정도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HSBC라는 곳으로 다시 되팔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 조금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1월에서야 이 외환은행을 다시 하나금융으로 이제 매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제 부당과세를 매겼다. 그리고 국세청에 차별적인 관세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러 지연했었다. 그래서 매각 타이밍을 놓쳤고 또 세금을 내서 손해를 입히게 됐다라고 하면서 ISDS, 즉 국제중재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2012년 11월의 상황이고요. 이 내용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제 법무부가 종료를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국제분쟁 사건을 중재하는 재판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론스타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 ISDS가 이제 이것을 종료하게 된다는 의미는 예. 이제 지난 10여 년간 뭐 일정의 중재긴 하지만은 이제 양측 소송이라고 보게 되면은 론스타 입장,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당사의 주장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겠다. 사실 중재를 해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그걸로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지난 10년 동안의 분쟁이 종료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 론스타가 문제 제기한 금액이 너무 큽니다. 46억 달러인데 지금 6조가 넘는 돈인데 네. 과연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6조라는 돈에서 전부 다 책임을 안 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중간중간에 합의할 여지도 있었어요. 론스타 쪽에서는 6조에 대한 넘는 돈을 사실 제기를 하긴 했지만은 한 9천억 정도로 합의하는 게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에 제안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것에 거절을 했지만은, 그래서 일정 부분이라도 만약에 책임을 지게 되게 된다면, 그런 중재안이 나오게 되면은 과연 우리 정부를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할 것이냐, 근데 그 과제가 아마 올 연말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판정이 선고되면은 또 TF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수속 조치를 검토를 해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